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최근 연속 5일 동안 인민일보 일면에서 시진핑 동정기사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23일자에는 맨 아래 조그만 박스 형태로 축소됐습니다. 시진핑파의 세력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중공의 권력투쟁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데다 위장 전술도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는 게 중공 권력투쟁의 속성입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정엽주석 왕양입니다. 줄곧 로우 프로파일이었던 그의 존재감이 갑자기 두드러졌습니다. 리커창을 대신해 차기 총리가 될 거란 관측부터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는 3대 포스트,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가운데 당 총서기직을 그가 맡을 거라는 추측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최근 중공 관련 뉴스 가운데 왕양의 급부상과 관련된 게 본물을 이뤘습니다. 그러자 노웨이 신문이 이를 반박했습니다. 보도들이 나름 논리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2018년 헌법을 고쳐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한 만큼 3연임은 확실하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정권 이양은 잘못된 명제다. 20대 당 대회에서 총서기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왕양은 공청단 색채가 분명한 데다 시진핑보다 겨우 2살 적기 때문에 후계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웨이 신문이 어느 쪽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하이방 계열이라고 하는데 본사가 베이징에 있는 만큼 시진핑이 장악했다는 게 타이완 자유시보의 해석입니다. 노웨이가 시진핑 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사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왕양의 후계자설이 불거져 나오자 시진핑이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왕양은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1955년생으로 만 66세인 그는 2005년 충칭시 서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광동성 서기를 지내다 2017년 19대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중공 정치에서 양대 라이벌인 장저민 정칭홍의 상하이방과 태자당인 시진핑파 사이에서 그의 입지는 아주 복잡합니다. 왕양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인 동시에 정엽주석이지만 오랫동안 민주파로 알려져 왔습니다. 짜오지양이나 호야오빵 같은 온화하고 자유파적 면모가 있는 인사로 인식돼 왔지만 현재는 그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강경해지고 민주화는 거리가 멀어져 왔습니다. 왕양과 상하이방과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광동에 있을 때는 공청단의 주장으로 보실라이와 대립하는 대표적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또 상하이방의 인물들을 건드리는 바람에 장저민 정칭홍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가 충칭시 서기를 지낸 다음 그의 뒤를 잇는 인물은 보실라이였습니다. 2011년 당시 총서기였던 후진타오는 7일 강화를 발표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충칭을 다스리던 보실라이와 광동성 서기로 있었던 왕양은 후진타의 교실을 가지고 파이에 비유했습니다. 보실라이는 우선적으로 파이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큰 파이를 만드는 건 다음이라면서 충칭의 경제 노선은 분배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실라이는 후진타오의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 평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충칭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왕양은 파이를 나누는 것은 당장 중요하지는 않다. 우선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발전 우선론을 들면서 보실라이와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충칭 모델과 왕양의 노선 투쟁은 아주 날이 섰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당시 보실라이의 충칭 모델이 시진핑의 공동 부유와 결이 같습니다. 왕양의 시정 방침을 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전의 발전 모델과도 같습니다. 또 그는 사상 개방도 촉구했습니다. 막스 레닌주의와는 아무래도 결이 달랐습니다. 광동성은 왕양이 다스리기 전에 상하이방이 장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2007년 그가 광동에 부임했을 때 상하이방 구 세력의 견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을 벌여 상하이방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매관 매직으로 선전시 역사상 최악의 탐관이라고 지목된 쉬정홍을 제거한 게 왕양이었습니다. 쉬정홍은 황리만이라는 여성에 의해 발탁됐는데 그녀는 장저민의 4대 정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쉬정홍이 광동성에서 마음 놓고 매관 매직을 한 것은 그 뒤에 장저민의 애인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4대 정부를 소개해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황리만 외에 젊었을 시절 동경했던 왕샤오탕이란 여인도 있었습니다. 배우 겸 군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하이시 상임위원 선전부장, 상하이시 부서기, 국가교육위 당서기, 교육부장, 전국부녀연합주석을 지낸 천찔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저민의 정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송중익입니다. 중공 사람들이 국모라고 수군거리기도 한 문선대 가수입니다. 장저민의 뒷배로 매년 춘제 완후의 프로그램을 독차지했고 해외까지 나가 파바로티와 같이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다시 왕양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양은 타이완을 겨냥한 통전기구 해협논단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타이완 유수의 친중 언론사 사장들과 기업인들을 불러 일국 양제를 주제로 훈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시진핑이 당연히 선호할 만합니다. 또 시진핑 반대파인 상하이빵에 대해 왕양은 나름 단호했습니다. 그가 광동에 있을 때 경친왕이라 불릴 정도로 위세가 높던 정칭홍이 광동성에 왕양을 2번이나 불러 진려 왕샤올링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양은 이를 모른 채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왕양은 상하이빵과는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왕양이 시진핑 편이냐를 따져보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적의 적은 우군이라 시진핑 편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진핑이 노선에서 자기와 비슷하다고 왕양을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왕양이 광동을 다스리던 2008년 덩롱 환야오라고 해서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조의 재편을 선언했습니다. 말인즉슨 세장 안에 세를 바꾼다는 의미인데 노동집약적,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을 주삼각지대 밖으로 이전해 제2의 도약을 노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진핑이 저장을 다스릴 때도 경제 노선으로 황황예판, 덩롱 환야오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2014년에 광동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책과 같다고 흡족했습니다.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노선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양을 두고 시진핑 이론의 실천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지방 시찰을 하면서 왕양을 수용하게 하고 그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빈곤 타파 공작에서 그런 면이 두드러져 리커청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진핑이 왕양을 중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시진핑은 경제개방이라는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왕양 역시 과거에 경제는 덜 간섭하는 게 좋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의문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가 광동에 있었을 때는 명확하게 공청단의 대표 주자로 시진핑의 신복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뒤 공청단은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왕양이 숙청당한 링찌화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왕양이 충칭과 광동에 있었던 것은 후진타오 시절 링찌화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8대 당대회 이후 왕양은 링찌화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왕양은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공청단 사람이라 시진핑이 그를 신뢰하기도 힘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양은 광동을 다스릴 때 자유주의 경제관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공산주의 경제에서 중국을 탈피시킬 인물로 봤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노선에다 정치적으로도 시민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또 人民的幸福不是党和政府的恩赐. 인민의 행복은 당과 정부가 은혜롭게 하사한 게 아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아주 획기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를 고르바초프 비슷한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위 티벳 해방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전랑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왕양은 티벳에서 반분열 투쟁의 강철 장벽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어떠한 외부 세력도 티벳 내정에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다. 티벳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유주의자로 비춰졌던 왕양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고 몇 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민족, 종교, 홍콩 문제에서 초강경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출세에 눈이 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관측과는 달리 그가 시진핑으로부터 총서기직을 양보받기 힘들고 리커창의 총리직을 승계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7명의 정치국 상임위원 면면을 보면 왕후닝, 한정, 짜올러지는 기본적으로 상하이방 쪽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왕후닝은 여러 주석을 모셨던 만큼 변신의 귀재이기는 합니다. 리커창은 왕후닝이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시진핑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은이는 리짠소와 왕양인데 리짠소는 나이가 많아 20대 당 대회에서는 은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공군과 전쟁을 하는 것을 가정한 워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마츠다 야스히로 교수가 워게임의 내막을 밝혔습니다. 마츠다 교수는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을 알고 보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워 시뮬레이션에서 종종 중공군에게 패하는 이유는 자국군의 약점을 일부러 찾아내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구실로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워 시뮬레이션에서 중공군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그들이 전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서 미군의 약점을 타격하도록 설정한다는 겁니다. 마츠다 교수는 또 중공이 앞으로 10년 안에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무력 침략의 대가가 중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지리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본토가 전장에서 너무 가까워 군사시설과 무기 생산 공장이 미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공이 만약 인류 멸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ICBM으로 공격할 경우 미군도 핵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될 경우 미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겠지만 중공은 오히려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공의 ICBM은 미국이 거의 요격하겠지만 중공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츠다 교수는 또 중공의 지도자가 미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공으로서도 무력 통일은 타이완을 전면적으로 점령해 신정부를 세우고 장기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은 막대한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일단 개입하면 중공군은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다 죽게 될 것이라 중공 정권으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츠다 교수는 또 중공이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아무리 강하더라도 타이완을 점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